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혹시 200년 전 조선에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려 했던 아주 급진적인 국가개혁 프로젝트, 이른바 조선판 뉴딜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기 비전을 품은 한 명의 왕과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던 천재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꽤 큰 울림을 주거든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정조임금과 다산 정약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요, 단순히 왕과 신하,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었어요. 기록들을 보면 이들을 지적인 솔메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관계였던 거죠. 이 장면들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정조는 정약용이 올린 보고서가 마음에 쏙 들면 자기가 아끼던 부채 같은 걸 선물로 주기도 했고요. 가운데처럼 술자리에서는 격에 없이 서로 머리싸움을 즐기면서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 이게 중요하죠. 정약용이 당시 권력층의 비리를 막 파헤칠 때 정조가 뒤에서 든든하게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정조가 정약용한테 툭 던졌다는 농담입니다. 왕이 신하한테 자네는 너무 깐깐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둘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이 끈끈한 유대감이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조는 딱 알아본 거죠. 아, 정약용, 이 친구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실용적인 천재구나. 그래서 그의 능력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고 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3가지 특별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첫 번째 임무부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에 참배하러 가야 하는데 수천 명이나 되는 행렬이 한강을 빠르고 안전하게 건너야 했거든요. 이때 정약용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배들을 쇠사슬로 쭉 연결해서 거대한 다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배다리 설계를 완벽하게 성공시킵니다. 자, 두 번째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 건설 프로젝트죠. 이때 정약용은 서양 기술 서적을 참고해서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크레인, 무거운 돌을 아주 쉽게 들어올리는 거중기라는 기계를 발명해냅니다. 이 기술 혁신 하나 덕분에 공사 기간이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게 되죠. 이 거중기의 성과를 보고 정조가 너무 기뻐서 직접 한 말이라고 해요. 기술 혁신이 어떻게 국가 재정에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냥 성 하나 잘 쌓은가 아니라 기술로 돈을 번 거죠. 세 번째 임무는 공학자가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미션이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던 황해도 곡산에 해결사로 투입된 건데요. 정약용은 거기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주고 엉망진창이었던 세금 제도를 싹 뜯어고쳐서 단숨에 민심을 안정시켜버립니다. 말 그대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어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3가지 임무, 이게 그냥 각각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정조와 정약용이 함께 그리고 있던 훨씬 더 거대한 국가 개혁, 바로 조선판 뉴딜을 위한 초석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꿨던 부국강병, 그러니까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의 전체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아주 단단한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진짜 200년 전 계획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대적이에요. 첫째, 스마트한 사회 기반 시설. 둘째, 자유로운 시장 경제. 그리고 셋째, 인간 중심의 복지 시스템.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기둥, 스마트 SOC입니다.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예전처럼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부려먹은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주는 품삯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창고에서 나온 돈이 노동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시장에서 쓰이면서 경제 전체에 피가 도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 공공근로 사업이랑 원리가 똑같죠. 두 번째 기둥은 시장의 자유입니다. 당시에는 허가받은 특정 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는 독점권, 이 금란전권이란 게 있었거든요. 이걸 과감하게 폐지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물가는 안정되고 전국의 물류망이 활성화됐습니다. 꽉 닫혀있던 시장의 빗장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복지, 즉 사람을 향한 기술과 제도입니다. 정약용은 홍역 같은 전염병이 돌 때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의학서적인 마과회통을 썼고요. 또 억울한 죄인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률서, 흠음신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기술과 법이 백성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정책들을 쭉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철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 즉 돈과 물자, 지식이 막힘없이 잘 흐르게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바로 신뢰입니다. 이들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쌓인 이 신뢰야말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약용이 남긴 이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한 세금, 믿을 수 있는 법 집행. 이 모든 게 결국 신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위대했던 프로젝트는 안타깝게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꿈을 그대로 실현시켜주지 않았죠. 1800년, 이 거대한 개혁의 심장이자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정조임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프로젝트는 그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고 그의 지적 파트너였던 정약용은 기나긴 유백길에 오르게 되죠. 조선의 뉴딜은 그렇게 미완의 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려놓은 청사진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았죠. 그럼 그들이 200년 전에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기술을 통한 혁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공정성,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신뢰. 사실 이 가치들은 오늘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 아닌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0년 전 그들의 오래된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돈과 물건, 사람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흐르는 세상.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되는 사회. 과연 정조와 정약용이 그토록 꿈꿨던 뉴딜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